안녕하세요. 영원한 자주국방 정확한 국방 소식 전해드리는 한국 국방 뉴스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K2의 성장 기세가 가파릅니다. 한국산 K2 전차는 세계에서 가장 각광받는 명품 전차 중 하나로 떠올랐는데요. 유럽 각국에서 대한민국 전차의 장점을 알아보고 하나둘 구매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가성비와 빠른 납품 속도는 말이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성능 자체는 여전히 유럽산과 비슷하다는 평이 많았는데 최근 시연한 K2EX의 화력의 외신은 이제 한국산 전차가 유럽 전차의 수준을 뛰어넘었다고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프랑스 역시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오늘은 프랑스가 당황한 이유와 함께 K2부터 K3까지 빠르게 급변하는 한국 전차의 상황을 총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당선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압박이 다가오자 마크총은 우크라이나 파병론을 재점화시켰습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폴란드 투스크 총리가 마크롱 대통령과 회담한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의 외국 군대를 주둔시킬 가능성을 논의했다며 폴란드는 파병 계획이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유럽과 미국이 종전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며 평화유지군 파병에 대한 뚜렷한 언급은 하지 않았으나 지난 2월 제기한 파병론에 이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에 프랑스 군대와 방산이 한 번 더 주목을 받았는데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의 많은 전차들이 대전차 미사일이나 드론 공격에 취약하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유럽 언론에서는 한국의 K2 전차를 견제하기 위한 기사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한국의 K2 전차는 측면 방어력이 약하다고 소문내면서 제 아무리 기동력이 뛰어나도 전장에서는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독일 등 유럽에서는 이 약점을 부각시키면서 비싸고 납품이 느리더라도 레오파레트 전차가 훨씬 우수하다며 유럽에서 명성을 떨치는 한국산 전차의 구입을 견제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올해 유럽 최대 방산 전시회에서 드러났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부스는 인산인해를 이뤘고 K2 전차를 비롯해 K39 천무에 대한 관심은 그야말로 하늘을 찔렀습니다. 현지 군사 채널 등에 따르면 다수의 유럽 국가가 가장 먼저 한국의 한화와 현대 등에 찾아와 상담을 진행 중이며 이 중 일부 국가는 90% 이상 발주를 가까워졌다며 이미 구부 능선을 넘은 것 같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이 살아남기 위해선 방산 무기 역시 유럽 내에서 구매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번 전시회가 개최되자 한국산 무기들을 알아보려는 국가들의 뜨거운 열기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유럽 최대 방산 전시회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의 방산 선진국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새로운 K2 전차를 들고 왔습니다. 유럽 군사 전문지 디펜스 뉴스는 현대로템이 업그레이드된 최초의 K2EX 블랙팬서 전차를 전시했다며 집중 보도했습니다. 디펜스 뉴스는 이번에 수출을 위해 특별히 K2EX 모델을 설계했다며 이 모델은 전 세계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도록 맞춤 제작되었다고 언급했는데요. 폴란드 매체 디펜스24도 현장에서 K2EX를 찍어서 올렸는데 K2PL과 비교하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K2EX에서 주목할 만한 혁신은 정보 주입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량한 것인데 이를 통해 승무원은 탄약 폭발의 타이밍과 특성을 제어할 수 있어 전투 전력에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K2는 첨단 사격 통제 시스템, 밀리미터 대역 레이더, 거리 측정기 및 측풍 센서로 지원되는데 이런 시스템은 다양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승무원을 종합적으로 보호하는 시스템입니다. 유럽에서 K2 전차가 공격력과 기동성, 가격과 납기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나다고 널리 알려져 있지만 측면 장갑이 다소 취약하며 약점이라고 언급되자 한국에서는 유럽 언론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다시는 이런 말을 못하도록 전차는 물론 승무원까지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특히 드론이 전장의 게임 체인저로 부각되며 전차의 기동성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자리잡게 되었는데요. 이는 한국산 K2를 더욱 부각시키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올해 유럽 국가들과 합동훈련을 진행했던 폴란드 전차병들의 인터뷰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폴란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얼마 전 폴란드에서 열린 나토군 연합훈련 드래곤 24에서 폴란드군의 K2 전차가 무려 300km의 기동훈련을 실시했었고 아무런 문제없이 수월하게 완주히 성공했었다고 합니다. 전차로는 다소 이례적인 장거리 주행훈련이었는데요. K2 전차의 항속거리는 450km로 한번 가득 주유하면 450km를 달릴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궤도 차량은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할 경우 트레일러나 열차에 실려서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연료는 그렇다고 쳐도 전차의 궤도가 주행 중 파손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훈련은 아스팔트 포장도로도 아닌 야외에서, 그것도 비가 와 진흙밭이 된 환경에서 진행했는데 K2 전차가 300km를 무사히 완주했다는 것이죠. 국내에서도 지난 2022년에 육군 11기동 사단이 K2 전차로 370km에 달하는 극한의 초장거리 기동훈련을 실시하여 K2 전차의 기동 능력을 증명해 내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장거리 기동훈련 이후 폴란드 전차병들의 K2 선호도가 엄청나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군필자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군용 차량은 결코 타고 다니기 편한 차가 아닙니다. 탑승자의 편안함보다 내구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차에 타고 있어도 지면의 상태를 온몸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할 정도인데요. 이는 지면에 닿는 면적이 큰 궤도 차량의 경우가 더 심한데요. 하지만 유기압식 현수장치가 장착된 K2 전차는 울퉁불퉁한 험지에서도 안정적인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비교 테스트에서도 일반 승용차보다 부드럽게 주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러한 승차감에서 차이는 하루에 10시간씩 전차에 있어야 했던 이번 훈련에서 더욱 두드러졌는데요. 레오파르트2나 M1 에이브람스 전차를 몰았던 다른 폴란드 전차병들이 K2 전차병들을 굉장히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군사무기에서 승차감이 뭐 그리 중요한가 싶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요소 하나하나가 비전투 손실을 줄여주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 넘게 지속되는 지금 상황에서 각 군 관계자들은 장비는 고장나면 고치고 다시 만들어내면 되지만 병사는 대체할 수 없다는 당연한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병사의 컨디션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여 전선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곧 전투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폴란드에서 생생한 사용 후기가 공개되며 전 유럽의 K2 전차 열풍으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현지 생산을 위한 2차 계약에 한국보다 안달이 난 폴란드와 300대 도입을 코앞에 두고 있는 루마니아는 물론이고 최근엔 슬로바키아까지 K2 전차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K2EX는 정확히 유럽 고객들을 위해 맞춤 제작된 모델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초에는 대전차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저지하는 복합 능동방어 장치가 장착되었고 360도 전방위 시야를 제공하는 전장 상황인식 체계와 원격 조종 무기 체계를 탑재해 작전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K2 방어력은 복합 장갑과 폭발 반응 장갑 블록을 통합한 능동방어 시스템으로 강화되어 최신 트렌드인 능동방어 체계와 안티 드론 체계로 구성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차 도입 사업을 진행 중인 국가는 미사일이 전차에 도달하기 전 감지해 요격하는 능동방어 체계 장착을 필수 조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K2EX의 또 다른 놀라운 점은 전투 중량입니다. 디펜스 뉴스는 K2EX는 하드킬과 드론 방어 시스템, 원격 사격 통제 체제, 추가 측면 장갑까지 달하는데도 전투 중량이 60톤밖에 되지 않는다고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K2 전체 기동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격과 방어력을 강화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산 전차의 면모의 루마니아와의 계약도 성큼 다가왔습니다. 루마니아는 노후 전차를 대체하고자 250에서 300대를 구매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루마니아는 한국산 전차 계약을 고려하고 있으며 내년으로 가닥이 잡혀나가고 있는데요. 루마니아에서 K2 전차 실사격을 진행하며 수주를 위한 구매 협상 진행이 마무리 단계에 다가왔습니다. 지난 7월 루마니아와 계약을 맺은 K9 자주포와 레드백이 동일한 동력 시스템 등을 적용했기 때문에 유지 및 보수 강점을 내세워 계약의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마니아에서 두 번째 수출에 도전하고 있는 K2 전차가 루마니아 현지에서 포성을 울리며 질주하는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지난 5월 루마니아 동부 훈련장에서 일주일 동안 현지 성능 평가가 이뤄졌었는데요. 이번 테스트에서 K2 전차는 전속력 질주 전속 후진 급선의 기동 중 사격 등 가능한 모든 주행을 선보였습니다. 루마니아의 탁 트인 훈련장에서 진행된 장거리 사격에서도 손색 없는 명중률을 보여주었습니다. 루마니아 군 관계자들도 K2 전차의 실성능에 크게 만족하며 이런 전차를 가지게 된다는 기대감에 들떴다고 합니다. 루마니아는 주력 전차로 옛 소련 시절 제작된 T-55와 이를 기반으로 제작된 TR-85 전차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무나도 오래되어 현재 러시아군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고 국방 예산을 4조 원이나 늘린 루마니아는 가장 먼저 전차부터 갈아치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앞서 미국에서 M1 에이브람스 전차 54대를 구매했었던 루마니아가 나머지 300대는 미국산이 아닌 한국산을 선택한 것입니다.
루마니아가 에이브람스 대신 K2 전차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험한 지형에서의 돌파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에서 K2 전차는 화려하게 달리며 사격하는 모습을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화려한 장면들 사이에 갑자기 K2 전차가 제자리에 멈추어 앉는 장면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바로 K2 전차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반응동 유기압 현수 장치로 전차의 차체를 낮추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는 진흙과 같은 물은 장애물을 돌파하기 전 접지면을 늘리고 무게중심을 낮추어 험지 극복 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K2 전차는 유기압식 현수 장치와 더불어 1500마력에 달하는 엔진과 출력에 비해 가벼운 전차 무게와 더불어 K2 전차는 현존하는 전차 중 가장 뛰어난 탐지 돌파 능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동성을 위해 무게를 줄여야 했고 이로 인해 방어력이 부족하다고 비판받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K2 전차가 미국의 M1 에이브람스나 영국의 챌린저2와 같은 중전차들에 비하면 장갑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기도 했죠. 폴란드에서도 K2 전차를 도입하며 방어력이 부족하다고 무게를 늘려도 상관없으니 더 많은 장갑을 둘러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한국산 전차의 단점으로 지적되었던 점들까지 완벽히 보완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방산무기의 행보가 가히 놀랍습니다. 한국 정국이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한국과 폴란드의 K2 전차 수출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엄 해제 이후 폴란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K2 2차 수출 계약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대화에서 방사청은 여전히 방산 수출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고 폴란드 안보실장 역시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전했습니다. 방사청은 폴란드와의 수출 사업 관련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K2 전차가 근시일 내에 폴란드로 이송될 것임을 언급했습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의 경남 창원 사업장을 방문하여 자국이 수입한 K9 자주포와 K2 전차 생산 라인을 시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폴란드 신정부마저도 한국산 무기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 내부에서는 한국산 전차 구매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K2 전차 구매 자체에 대한 반발이 아니라 한국의 K2가 너무나 빠르게 보충되고 있다며 속도를 늦춰서 보내달라는 재미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 번에 1000대의 K2 전차를 구매할 만큼 폴란드의 상황이 급박하다고 인식했는데 왜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인지 의아합니다. 최근에는 폴란드 시비노우이시치의 항구 부두의 크레인이 화물선에서 거대한 62번째 K2 전차가 폴란드 땅을 밟으며 빠르게 전차 인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폴란드에 있는 K2 전차는 어지간한 유럽 중소국가의 지상군 전차 전력을 합친 것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심지어 아직 3발의 피 수준인데요. 폴란드가 계약한 수량은 거의 1000대에 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일단 1차 계약분에 해당하는 180대는 내년까지 순조롭게 인도될 것으로 보입니다. 5년, 7년씩 걸쳐서 단 한 대의 전차도 제대로 인도하지 못한 독일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격차를 보이는 대한민국입니다. 수출 실적을 지렛대 삼아 올해에는 수출 전용 파생 모델인 K2EX를 공개하면서 처음 보는 새로운 기술들을 적용시켰는데요. 현대전에서 전차 킬러라 불리는 드론을 방어하기 위한 기술들을 대거 접목시켰습니다. 대한민국의 K2 전차는 이제 약점이란 없는 완벽한 전차로 격상하고 있습니다. K2 전차의 개발사인 현대로템은 최근 참여한 여러 차례의 방산 전시회에서 연달아 K2 전차의 최신 개량형을 선보였습니다. 각 전시회에서 K2의 수출형이라는 의미로 K2EX라는 이름으로 공개된 이 새로운 전차는 기존에 예고됐던 개량 외에도 그동안 그 어떤 전차도 시도하지 않았던 신기술을 접목한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장의 상황을 즉각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전차에 천적으로 꼽히는 두 가지 무기를 방어하기 위한 신기술을 접목한 것인데요. 우선 모든 전차의 태생적인 천적인 날탄과 대전차 미사일에 대한 방어책으로 능동방어 시스템을 새롭게 개량해서 탑재했습니다. 하드킬 방식 능동방어라 하여 전차를 향해 날아오는 투사체에다 맞방향으로 투사체를 쏘아 맞춰서 전차가 받는 피해를 경감시키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실전에서도 분명히 확실한 효과를 보고 있지만 단점이 있다면 값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칫하면 아군 피해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이죠. 일단 값이 비싸다는 문제 때문에 능동방어 시스템은 개발된 것도 그리 널리 쓰이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실전에서 이를 활용하는 것이 알려진 사례는 미국과 이스라엘 뿐입니다. 한국 역시 기술력은 있었으나
이를 많은 K2에 적용시키는 일은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서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K2EX에 이르러서 비로소 대량 채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가격을 타협하고 그러면서도 아군 보호 성능은 더 개선한 신형 국산 능동방어 시스템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현대로템은 새롭게 개량한 국산 능동방어 시스템이 스타낙 레벨 4 수준의 방어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수출용 모델인 K2X에 탑재해 선보임으로써 폴란드 수출 물량 1000여 대 및 그 이후 수출될 K2에도 실제 탑재될 것임을 공언했습니다. 만약 이를 실제로 해낸다면 K2는 어쩌면 능동방어 시스템을 기본 탑재하고 대량 보급되는 최초의 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요즘 들어 능동방어 시스템에 대한 인기가 시들해졌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전차가 날탄과 대전차 미사일의 약점이 있는 것은 여전하지만 현대전에서는 그것보다 더 큰 천적으로 떠오른 드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우크라이나의 전장에서는 러시아의 T-72 전차가 우크라이나의 자폭 드론을 맞고 유폭되었고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작 수백만 원 정도 하는 자폭 드론이 대당 수백억을 호가하는 전차의 최약점이라니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꽤나 큰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크라이나의 전장에서는 아군과 적군을 불문하고 전차들이 죄다 드론 피해를 조금이라도 막아보고자 전차의 겉부분에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슬래사머를 장착하여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진풍경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원거리에서 직접 조종하는 자폭 드론의 경우 전차 사이에 조그마한 틈이라도 있으면 그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서 전차를 폭발시켜버리고 있는 끔찍한 장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차로 드론이라는 강적을 상대하려면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한국이 여기에 출사표를 던졌죠. 무인 터렛 부무장을 통해서 드론을 직접 격추하는 방식을 택하겠다는 것입니다. 현대로템은 전시회 현장에서 K2가 갖추게 될 때 드론 방어 성능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들이 나름 내린 결론을 소개했습니다. 원래부터 포탄 무인화의 일환으로 전차의 기관포 부무장을 원격 사용하게 해주는 RCWS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현대로템은 RCWS에 대드론용 근접 신관 탄약을 통합하고 이에 더해 강력한 광대역 드론 제머를 동일 시스템 내에 통합시킬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드론의 접근을 센서가 감지하면 되므로 먼저 움직임을 멈추고 그 뒤에 무인 기관포로 처리하는 체계를 갖추는 방식입니다. 드론의 접근을 감지하는 센서 역시 작은 표적 감지에 부적절하고 전력 소모가 심한 레이더 대신 목표물의 생김새를 인공지능이 감지하는 이미지 인식 방식을 적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추후 수출될 K2는 물론이고 당장 국내에 도입될 K2 4차 생산분에서부터 적용될 이것들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성능을 모두 갖추게 되는 K2EX는 기존에도 강력하다고 여겨지던 K2보다 더욱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간 K2의 2차 계약을 망설이면서 결정을 지지부진 미루던 폴란드에도 K2 전차가 이만큼이나 성장을 이룬 것을 보고 조속히 2차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한국의 정국이 어지러운 와중에도 계약 사실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산 무기에 신뢰를 보내는 폴란드 방산업계 내부에서 지금과 같은 생산 및 개발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의례적으로 속도 조절을 요청한 것입니다. 결국 이 부분은 2차 계약의 세부 사항에서도 어느 정도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원래라면 한국은 K2의 1차 계약분 180대까지만 직접 생산한 물량을 넘겨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폴란드는 내부적으로 기술 이전을 받아 현지 생산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2차 계약부터는 폴란드가 직접 한국의 조언만 듣고 K2 현지 생산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2차 계약이 다가오자 현지 생산이 가능할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 수준으로 공업 기반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대로 생산 정권을 넘겨주면 한국이 만드는 만큼의 품질과 납기를 보장할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을 계속해서 중첩한 끝에 최종적으로 1000대의 K2를 도입하는 방식을 택한 탓에 생산업체 입장에서는 자체 생산으로 효율성을 확보할 만한 총도입 수량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입장은 우선 적어도 폴란드가 K2 800대 이상은 확실하게 구매한다는 확신이 필요하고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장 2차 계약까지는 한국의 생산력에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업계에선 최대 400대 정도까지는 한국이 생산을 도와줄 수 있어야 폴란드가 전체적인 납기에 밀리지 않을 만큼의 역량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에게도 이득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폴란드가 처음 약속한 수량에 맞춰 도입하는 것이 당연히 한국 방산 경제에 도움이 될 뿐더러 한국 생산분이 많아진다면 로열티와 함께 계약금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는 현지 생산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한국의 이익을 양보하면서도 한국산 전차를 확고히 확보하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뿐만 아니라 유럽 몇몇 국가가 한국산 전차에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K2가 유명 전차들과 실전 대치 후 충격적인 결과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전차 부대는 우크라이나 보병의 제블린 미사일 앞에 무너지면서 대전차 화기계량이라는 작은 변수 하나가 현대의 전장을 뒤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냉전 기간 동안 제대로 된 전투가 없었던 때에는 전차 시대가 끝났다는 말까지 나왔으나 사실상 핵무기를 쓰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전차와 재래식 무기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블린과 MBT-로우의 활약은 전차의 활약을 모두 차단할 만큼 대단했습니다. 결국 기계와 부대를 주력 삼으며 다량의 전차를 보유한 대한민국 국방부 역시 이러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중압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내 이미 대전차 무기에 대한 방비를 완벽하게 끝내놓았다는 사실을 공개해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산 전차 K2 흑표의 관심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는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전차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인터넷에서 토론을 벌인 일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대한민국의 K2 전차가 당당하게 1위로 뽑히며 한국 방산기술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순위권에 랭크된 전차들을 살펴본다면 일본의 90식 전차와 이스라엘의 메르카바, MK4, 영국의 챌린저2 등 각국에서 내로라 하는 전차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모두 제치고 한국산 K2 전차가 높은 순위를 기록한 것은 그 의미가 아주 큽니다. 심지어 이때는 독일의 레오파드2A7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너무 높기도 했고 아직 노르웨이에서 집중 비교 분석이 들어가기 전 상황이었던 것을 고려해보면 현재는 최강의 전차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지경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계 최강이라고 해도 이번 전쟁을 보는 많은 사람들은 전차 그 자체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이라는 무기가 러시아제 전차를 완전히 섬멸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활약을 벌이는 미국의 FGM-148 제블린에 대해 감탄하면서 썽스러운 제블린이라는 별명을 붙이며 환호하고 있습니다. 40억 원을 호가하는 전차를 대당 1억 원짜리 휴대용 하기로 잡아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현존하는 전차 부대는 모두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현대 발전된 무기체계는 창과 방패를 의미하는 고사성언 모순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창이 나온다고 해도 곧바로 어떤 창도 막아낼 수 있는 방패가 개발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최강의 창에 최강의 방패를 탑재시킨 도표에 대한 관심이 뜨거울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실 과거부터 군사 전문가들은 이전부터 제블린 미사일이 대전차 화기 중에 가장 뛰어난 성능을 가진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정도의 화력을 보일 줄은 미처 몰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제블린이 활약을 펼칠 수 있었던 것에는 무작정 전차를 들이미는 러시아군의 전략적 패배가 원인이었는데요. 게다가 인터넷을 통해 침략 전쟁이 생중계되면서 러시아군의 활동이 많은 제약을 받았던 것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특히 평지 지형이 대다수인 우크라이나와 달리 산악 지형이 주를 이루는 한반도의 지형에서 대전차 화기가 얼마나 유용하게 작동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와 하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대한민국 국방부가 제블린의 화력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이유는 실질적인 위협인 북한이 국방발전 전람회를 통해 공개한 정밀유도미사일 스파이크와 정권 수립 73주년 열병식에서 공개한 대전차 미사일 불세가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민간 연구기관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보듯 현대전은 구형 전차를 다수 보유하는 것보다 능동방어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신형 전차를 얼마나 보유하느냐에 따라 전쟁이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비싼 전차 한 대를 사느니 비교적 저렴한 전차를 여러 대 구입하는 방식은 과거에 통용되는 말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차를 주력으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 육군 역시도 커다란 과제를 떠안게 되었는데요. 놀랍게도 K2 전차를 생산하는 현대로템의 관계자들은 상당한 자신감을 피력했습니다.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여러 개의 표적을 동시에 식별할 사격하는 시험에 대해 설명하면서 5발의 사격에서 3발이 명중하면 합격하는 것이었는데 첫 발을 가볍게 명중시켜서 남은 2발은 별도로 사격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현대로템은 이번 수출형 KT 전차를 개선하면서 하드킬 방식도 추가로 채용하겠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대응 파괴형은 유도 교란형과 달리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발사된 무기나 비유도 무기 등을 막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고 사용에 제약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능동방어 시스템은 동시에 여러 개의 공격도 한꺼번에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수동방어 시스템에 비해 생존율을 높여주어 미래 전투 체계에서 매우 효과적인 방어 체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수출을 염두에 두고 개발 중인 키트에는 날아오는 미사일 쪽으로 대응탄을 발사해 공중에서 폭발시키는 대응 파괴형 방어 시스템이 탑재되어 예정입니다. 게다가 휴대용 포병 미사일을 대비하기 위한 복합 장갑도 전차 앞쪽에 설치하면서 사실상 대전차 화기를 막을 수 있는 기술은 대부분 적용시켰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당시 한국산 K2를 유력한 전체 후보로 올려둔 노르웨이 군 관계자들의 반응이 궁금했지만 예상과는 달리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이 상황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방부가 노르웨이를 찾은 시점에는 이미 상당 부분 시험이 진행된 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간 K2 전차가 적설량이 훨씬 큰 상황에서 기동하거나 이동 표적을 정확하게 사격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목격한 관계자들은 K2 전차의 우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대한민국의 전차가 독일의 전차와 경쟁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만 해도 한국의 투표에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180도 뒤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들이 한국판 K2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반응은 어떤지, 현지에서 보고 온 국제정책과는 K2 전차의 노르웨이 수주가 사실상 확정된 것 같다고 자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K2 전차는 한반도의 서산 지역에서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고안된 만큼 가벼운 무게로 인해 노르웨이의 산악 지형과 강추에도 본연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가산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노르웨이 총리의 선택은 독일 레오파드였습니다. 이는 정치적인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노르웨이 최대 방산회사 콩스버그도 참모총장도 어이없어하며 결정을 6개월 늦춰달라 K2의 우수성을 보고하겠다는 언급을 하였고 현대로템 역시 소송까지 고민하게 됩니다. 결국 계약에서는 패배했지만 노르웨이 테크니쉬 우케블라드 델로킨 기자는 성능과 비용, 최종 납기 등 전반적인 평가가 한국이 우수하다며 노르웨이 국방장관과 방사청장이 K2를 선택했는데 왜 최종 결정이 독일의 레오파드인지 납득할 수 없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독일의 대한민국 방산에 대한 경계가 유럽 국가에 정치적으로 깊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노르웨이 대부분의 언론에서 K2 전차는 성능 대비 가성비가 아니라 성능마저 우수한 전차 무기라고 극찬을 쏟아내며 오히려 독일의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산 전차의 경쟁력이 얼마나 우수한지 이번 기회에 톡톡히 드러나 버렸는데요.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습격한 러시아의 전차는 혹독한 기후변화를 이기지 못하고 무력하게 얼어붙거나 진흙탕에 빠지는 모습을 전 세계에 보이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군사 관계자들은 전차의 환경 적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 와중에 K2 전차가 노르웨이 섬에서 부드럽게 회피기동을 펼치는 영상이 공개되자 해외 네티즌들은 K2 흑표에 대한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한 관계자는 K2 전차는 능동방어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 승무원의 생존성을 높였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전차가 미사일을 받기 전에 공격을 미리 발견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거나 적의 대전차 미사일 등을 교란해 목표를 빗나가게 하는 기술이 적용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능동방어 시스템은 유도 교란형의 소프트길과 대응 파괴형인 하드길로 분류됩니다. 먼저 유도 교란형은 대전차 미사일을 미리 탑재, 연막탄을 이용하거나 전자파를 교란하는 장비인 점으로 센서를 교란한 상태에서 전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방식입니다. K2 전차에는 소프트킬 방식의 능동방어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제블린 같은 대전차 유도 미사일이 날아오면 이를 감지해 미사일이 날아오는 방향으로 즉각 복합 연막탄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사일을 유도, 교란하고 전차는 재빨리 회피 이동에 들어가 대전차에게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차의 우수함은 익히 증명되었으며 전차를 개발한 현대로템은 우리나라의 무기에 열렬한 환호를 보내고 있는 중동 방산시장 공략에 제대로 착수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중동 형태의 전차는 섭씨 50도를 웃도는 중동의 폭염 속에서도 전차 운용이 원활하도록 엔진과 조종석 내부의 냉각 성능을 향상시켰고 포탑에도 차광막을 설치했습니다. 노르웨이의 설산을 질주하던 아케이드가 폭염마저 버텨내면서 환경 적응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기술은 놀라운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이 폴란드에 K2 전차를 추가 인도했습니다. 폴란드 군비청은 지난 17일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배에 실린 K2 전차를 크레인으로 하역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이제 폴란드에는 K2 전차가 84대, K9 자주포가 136대, 천무가 72대 있는 셈입니다. 현대로템은 지난 2022년 7월 폴란드 군비청과 1000대 규모의 K2 전차 기본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해 8월 K2GF 1850대에 달하는 1차 실행 계약을 체결해 10대를 우선 인도하였고 2023년 18대, 2024년 56대를 납품했으며 내년에 96대를 인도하여 180대 납품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심지어 K9 자주포 역시 지난 11월 14일 독립기념일 직후 12대를 인도했는데 불과 한 달여 만에 16대를 또 보냈습니다. 또한 호마르K 시스템용 발사대 모듈 6개도 폴란드에 인도를 마쳤습니다. 한국은 지난 11월 29일 K2 전차 6대를 전달했는데 불과 2주가 조금 더 지난 시점에서 7대를 또 인도한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 등 한국의 어지러운 정세 속에 한국 방산 수출에 제동이 걸렸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대한민국 K2 및 자주포 등은 이틀에 한 대씩 뽑아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생산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군사매체 아미 레코그니션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나토 동부지역에서 러시아의 군사활동이 증가하면서 폴란드의 군사무기 인수가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첨단 방위산업과 신속한 생산 및 납품 능력을 갖춘 한국은 폴란드의 긴급한 방위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중요한 파트너라고 언급했는데요. 이 협력은 기술적으로 진보되고 즉시 사용 가능한 장비로 군대를 방어하려는 폴란드의 전략적 노력의 성공물이라고 했습니다. 너무나도 빠르게 도착한 한국산 전차와 자주포를 보면서 폴란드 네티즌들은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는 언제 올까요? 이미 하역을 기다리는 것일까요? 라며 기대 섞인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산 전차는 폴란드가 아닌 대만에 먼저 하역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6일 대만이 미국으로부터 최신형 에이브람스 전차 38대를 첫 번째로 공급받았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M1A2 전차가 늦은 시각 대만에 도착하여 수도 타이베이 남부에 위치한 육군 훈련기지로 직접 보내졌다고 언급했습니다. 대만은 2019년 약 14억 달러의 에이브람스 전차 108대를 주문했는데 이번에 인도된 38대의 전차는 대만이 무려 30년 만에 받은 최초의 신규 전차라고 했습니다. 대만이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를 인도받는 데만 무려 6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계약한 전차 전부가 아닌 단 38대만이었는데요. 한국은 폴란드와 2022년 계약 후 불과 2년여 만에 84대의 K2 전차, 136대의 K9 자주포, 72대의 호마르K 천무를 보냈습니다. 이는 미국과 비교하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경이로운 속도입니다. 일각에서는 폴란드가 미국 전차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5년은 더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만은 현재 중국의 침공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더욱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듯 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이미 여러 곳에서 에이브람스 전차를 주문받았는데 문제는 미국이 동시에 여러 곳에 납품할 만한 생산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대한민국은 이틀에 한 대씩 K2 전차, K9 자주포를 뽑아내며 폴란드와 함께 다른 국가에 보낼 무기까지도 선적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12월 17일 노르웨이의 K9 4대와 K10 탄약 보급 장갑차 8대 역시 인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노르웨이와의 2017년 초기 계약을 성공적으로 이행한 데 이어 K9 자주포 및 K10 시스템을 추가로 공급하기 위한 2022년 계약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미 선적된 해당 무기들은 약 1개월 이내에 노르웨이에 도착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노르웨이는 K9 시스템을 사용하는 국가들이 운영, 유지보수, 훈련에 대한 지식을 교환하는 국제포럼에서 K9의 주요한 사용자 중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K9 자주포에 이어 한국산 K2 전차 구매에도 눈독을 들였지만 최종 테스트에서 K2의 성능이 압도했음에도 정치적인 이유로 독일산 레오파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산 레오파드 전차는 언제 인도받을지 기약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노르웨이군에서는 2번이나 독일 레오파드가 아닌 K2 전차로 계약을 바꿔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정부에 의해 이 요청은 무시당했습니다. 하지만 K9 자주포만큼은 빠르게 추가 인도를 받으며 이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노르웨이 군인들은 한국산 전차와 자주포를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산 전차와 자주포가 미국이나 독일산보다 높게 평가되는 이유 중 하나는 눈이 오고 험악한 지형에서도 놀라운 기동력과 높은 명중률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언급했시옵뿐이다.
실제로 폴란드 제18포병여단은 지난 17일 K9 자주포로 눈이 쌓인 진흙탕에서 실사격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폴란드군은 이번 K9 자주포의 후속 발사는 다른 국가의 무기와 비교도 되지 않는 정밀도와 위력을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는 첨단 기술이 현대 포병작전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지 보여주는 순간이었다며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폴란드에서는 지난 11월 말 K2 전차 훈련 장면도 업로드하였는데요. 진흙탕이 된 길로 고기동을 하며 이동하는 K2 전차가 내뿜는 화력이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는 장면은 사뭇 경이롭기까지 하였습니다. 훈련장에서 타격 사격을 하는 탱크병 훈련의 필수 요소라며 폴란드 탱크병들이 정밀하게 지정한 타겟을 타격하는 실력이 향상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폴란드에서 한국산 무기의 빠른 인도와 놀라운 훈련 장면, 다른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산 기갑전력에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군은 추가 100문의 K9 자주포 도입 예산을 승인하였으며 루마니아는 K9 자주포 현지 생산시설을 2025년 상반기 착공할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국의 기갑전력은 미국산, 독일산과도 비교되며 많은 국가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얼마 전에는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전차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인터넷에서 토론을 벌인 일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대한민국의 K2 전차가 당당하게 1위로 뽑히며 한국 방산기술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순위권에 랭크된 전차들을 살펴본다면 일본의 90식 전차와 이스라엘의 메르카바, MK4, 영국의 챌린저2 등 각국에서 내로라 하는 전차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모두 제치고 한국산 K2 전차가 높은 순위를 기록한 것은 그 의미가 아주 큽니다. 심지어 이때는 독일의 레오파드2A7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너무 높기도 했고 아직 노르웨이에서 집중 비교 분석이 들어가기 전 상황이었던 것을 고려해보면 현재는 최강의 전차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지경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계 최강이라고 해도 이번 전쟁을 보는 많은 사람들은 전차 그 자체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이라는 무기가 러시아제 전차를 완전히 섬멸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활약을 벌이는 미국의 FGM-148 제블린에 대해 감탄하면서 썽스러운 제블린이라는 별명을 붙이며 환호하고 있습니다. 40억 원을 호가하는 전차를 대당 1억 원짜리 휴대용 하기로 잡아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현존하는 전차 부대는 모두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현대 발전된 무기체계는 창과 방패를 의미하는 고사성언 모순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창이 나온다고 해도 곧바로 어떤 창도 막아낼 수 있는 방패가 개발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최강의 창에 최강의 방패를 탑재시킨 도표에 대한 관심이 뜨거울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실 과거부터 군사 전문가들은 이전부터 제블린 미사일이 대전차 화기 중에 가장 뛰어난 성능을 가진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정도의 화력을 보일 줄은 미처 몰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제블린이 활약을 펼칠 수 있었던 것에는 무작정 전차를 들이미는 러시아군의 전략적 패배가 원인이었는데요. 게다가 인터넷을 통해 침략 전쟁이 생중계되면서 러시아군의 활동이 많은 제약을 받았던 것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특히 평지 지형이 대다수인 우크라이나와 달리 산악 지형이 주를 이루는 한반도의 지형에서 대전차 화기가 얼마나 유용하게 작동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와 하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대한민국 국방부가 제블린의 화력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이유는 실질적인 위협인 북한이 국방발전 전람회를 통해 공개한 정밀유도미사일 스파이크와 정권 수립 73주년 열병식에서 공개한 대전차 미사일 불세가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민간 연구기관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보듯 현대전은 구형 전차를 다수 보유하는 것보다 능동방어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신형 전차를 얼마나 보유하느냐에 따라 전쟁이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비싼 전차 한 대를 사느니 비교적 저렴한 전차를 여러 대 구입하는 방식은 과거에 통용되는 말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차를 주력으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 육군 역시도 커다란 과제를 떠안게 되었는데요. 놀랍게도 K2 전차를 생산하는 현대로템의 관계자들은 상당한 자신감을 피력했습니다.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여러 개의 표적을 동시에 식별할 사격하는 시험에 대해 설명하면서 5발의 사격에서 3발이 명중하면 합격하는 것이었는데 첫 발을 가볍게 명중시켜서 남은 2발은 별도로 사격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현대로템은 이번 수출형 KT 전차를 개선하면서 하드킬 방식도 추가로 채용하겠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대응 파괴형은 유도 교란형과 달리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발사된 무기나 비유도 무기 등을 막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고 사용에 제약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능동방어 시스템은 동시에 여러 개의 공격도 한꺼번에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수동방어 시스템에 비해 생존율을 높여주어 미래 전투 체계에서 매우 효과적인 방어 체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수출을 염두에 두고 개발 중인 키트에는 날아오는 미사일 쪽으로 대응탄을 발사해 공중에서 폭발시키는 대응 파괴형 방어 시스템이 탑재되어 예정입니다. 게다가 휴대용 포병 미사일을 대비하기 위한 복합 장갑도 전차 앞쪽에 설치하면서 사실상 대전차 화기를 막을 수 있는 기술은 대부분 적용시켰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당시 한국산 K2를 유력한 전체 후보로 올려둔 노르웨이 군 관계자들의 반응이 궁금했지만 예상과는 달리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이 상황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방부가 노르웨이를 찾은 시점에는 이미 상당 부분 시험이 진행된 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간 K2 전차가 적설량이 훨씬 큰 상황에서 기동하거나 이동 표적을 정확하게 사격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목격한 관계자들은 K2 전차의 우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대한민국의 전차가 독일의 전차와 경쟁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만 해도 한국의 투표에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180도 뒤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들이 한국판 K2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반응은 어떤지, 현지에서 보고 온 국제정책관은 K2 전차의 노르웨이 수주가 사실상 확정된 것 같다고 자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K2 전차는 한반도의 서산 지역에서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고안된 만큼 가벼운 무게로 인해 노르웨이의 산악 지형과 강추에도 본연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가산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노르웨이 총리의 선택은 독일 레오파드였습니다. 이는 정치적인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노르웨이 최대 방산회사 콩스버그도 참모총장도 어이없어하며 결정을 6개월 늦춰달라 K2의 우수성을 보고하겠다는 언급을 하였고 현대로템 역시 소송까지 고민하게 됩니다. 결국 계약에서는 패배했지만 노르웨이 테크니쉬 우케블라드 델로킨 기자는 성능과 비용, 최종 납기 등 전반적인 평가가 한국이 우수하다며 노르웨이 국방장관과 방사청장이 K2를 선택했는데 왜 최종 결정이 독일의 레오파드인지 납득할 수 없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독일의 대한민국 방산에 대한 경계가 유럽 국가에 정치적으로 깊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노르웨이 대부분의 언론에서 K2 전차는 성능 대비 가성비가 아니라 성능마저 우수한 전차무기라고 극찬을 쏟아내며 오히려 독일의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산 전차의 경쟁력이 얼마나 우수한지 이번 기회에 톡톡히 드러나 버렸는데요.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습격한 러시아의 전차는 혹독한 기후변화를 이기지 못하고 무력하게 얼어붙거나 진흙탕에 빠지는 모습을 전 세계에 보이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군사 관계자들은 전차의 환경 적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 와중에 K2 전차가 노르웨이 섬에서 부드럽게 회피기동을 펼치는 영상이 공개되자 해외 네티즌들은 K2 흑표에 대한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한 관계자는 K2 전차는 능동방어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 승무원의 생존성을 높였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전차가 미사일을 받기 전에 공격을 미리 발견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거나 적의 대전차 미사일 등을 교란해 목표를 빗나가게 하는 기술이 적용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능동방어 시스템은 유도 교란형의 소프트길과 대응 파괴형인 하드길로 분류됩니다. 먼저 유도 교란형은 대전차 미사일을 미리 탑재, 연막탄을 이용하거나 전자파를 교란하는 장비인 점으로 센서를 교란한 상태에서 전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방식입니다. K2 전차에는 소프트킬 방식의 능동방어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제블린 같은 대전차 유도 미사일이 날아오면 이를 감지해 미사일이 날아오는 방향으로 즉각 복합 연막탄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사일을 유도, 교란하고 전차는 재빨리 회피 이동에 들어가 대전차에게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차의 우수함은 익히 증명되었으며 전차를 개발한 현대로템은 우리나라의 무기에 열렬한 환호를 보내고 있는 중동 방산시장 공략에 제대로 착수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중동 형태의 전차는 섭씨 50도를 웃도는 중동의 폭염 속에서도 전차 운용이 원활하도록 엔진과 조종석 내부의 냉각 성능을 향상시켰고 포탑에도 차광막을 설치했습니다. 노르웨이의 설산을 질주하던 아케이드가 폭염마저 버텨내면서 환경 적응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최근 아랍 매체인 디펜스 아라빅은 한국의 K2 전차 FA-50 전투기에 대한 보도를 진행하며 한국산 무기에 대해 이집트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한국산 K9 자주포는 이집트에서 현지 생산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K9 자주포에 탑재하는 STX 엔진 SMV-1000 이집트 현지 생산이 이제는 구분응선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현지 국영기업들과 미팅을 가지고 시설을 둘러본 이후 SMV-1000 생산 일정과 규모에 대한 세부 협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SMV-1000은 STX가 3년의 연구개발 끝에 개발한 1000마력급 방산 엔진입니다. K9 자주포는 당초 독일 MTU사의 라이선스를 활용해 STX 엔진이 제조한 MT881 엔진을 탑재했습니다. 이로 인해 K9 자주포 수출 시 독일의 허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대중동 무기 금수 조치에 따라 우리의 핵심 시장 중 한 곳인 중동 진출이 어렵게 되면서 한국은 엔진 국산화에 나섰습니다. 이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연말부터 국산 엔진을 탑재한 K9을 이집트에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이집트는 한국 항공기와 전차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현재 이집트는 4,300대 수준의 어마어마한 전차 보유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집트가 기갑 전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이집트는 지리적으로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접점에 위치,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점이며 중동 지역의 긴장과 분쟁에 대한 방어력과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강력한 기갑 부대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과의 군사적 대립 경험,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등 주변국과의 역사적 충돌을 통해 기갑 전력의 중요성을 몸소 체감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집트가 보유한 대규모 기갑 부대의 교체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특히 M60A3 패튼 전차는 교체가 시급합니다. 그런데 이 물량만 해도 1,700대가 넘습니다. 또한 이집트는 러시아제 T-90MS 주력 전차를 도입하여 T-62, T-55 전차를 대체하려 했으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이 사업이 지지부진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로 인해 당장 급한 교체 수요만 해도 1,000여 대가 넘기 때문에 이집트의 물량은 우리 기업과 정부 모두 탐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집트의 요구 조건은 굉장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현지 생산과 빠른 납품 모두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대통령 압둘 파타흐 시시는 카이로 방위산업 전시회에 참석해 한국산 장비에 상당한 관심을 표했고 우리 측 인사와 장기간 논의를 가졌습니다. 당시 이집트가 관심을 두던 한국산 무기는 케이트 흑표와 한국산 FA-50 전투기였습니다. 중동의 안보 전문 매체 미드리스트 모니터에 따르면 이집트 정부의 요구사항은 이집트 육군의 기술 충족사항 외에도 전차 기술 및 생산 라인의 이전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이는 이집트가 단순히 전차를 구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내 방산 산업의 발전과 전차의 현지 유지보수 능력 확보를 통해 장기적인 이익을 도모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집트가 미국산 에이브람스 탱크를 구매할 때 진행했던 방식을 차용하였던 것인데요. 이집트는 미국을 제외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에이브람스 탱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집트가 구매할 K2 물량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집트는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육군의 아랍에서도 최강의 육군 전력을 자랑합니다. 현역 장병 34만 명, 예비군 44만 명의 대군으로 높은 기계화 수준을 밝혔는데요. 유사시 드넓은 사막에서 싸워야 하는 전장 특성상 치장물자를 합쳐 4,300대 이상의 전차를 보유한 기갑대국입니다. 이집트가 대규모 기갑 부대를 유지하는 이유는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리적 특성입니다. 이집트는 광활한 사막 지대를 포함하고 있으며 넓은 면적의 국경 방어가 필요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기동력이 뛰어난 전차와 같은 기갑 부대는 매우 효과적으로 사막 전투에서 적의 공격을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집트는 글로벌 해상물류의 중요한 통로인 수에즈 운하라는 전략 요충지를 보호하고 있는데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기갑 전력이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과의 대립입니다. 이집트는 이스라엘과 여러 차례 전쟁을 치렀으며 그 중에서도 1973년 키프로 전쟁은 이집트가 대규모 기갑 부대를 효과적으로 운영했던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졌습니다. 전차 전투에서 얻은 경험은 이집트군이 기갑 전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동기 중 하나였는데 현재 이스라엘과의 대립이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게 되었지만 여전히 이집트는 이 지역에서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대규모 기갑 전력을 필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집트는 중동 내에서 영향력을 확장하고 지역 안정을 유지하는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내전, 리비아 내전 등 인접국이 지속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을 겪으며 이집트는 이에 안정된 모습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군사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기갑 전력은 이러한 목적에 최적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대한민국 기갑 전력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대한민국 K2는 현대 전차 기술의 최전선에 있는 모델로 자주포, 용 자동장 전장치, 반능동형 서스펜션, 최신형 조준 및 사격 통제 시스템 등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을 자랑합니다. 이는 이집트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내비친 이유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집트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 역시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이집트는 경제력을 넘어선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곧 대규모 투자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 때문에 이집트와의 협력은 단순히 전차 판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가 주력하고 있는 공군 전력 역시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집트 공군은 전력 면에서 이스라엘군보다 한참 떨어지기 때문에 방공군을 두어 이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집트 정부는 이들 공군과 방공군에 투입되는 국방 예산 역시 해마다 늘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집트의 공군이 또 다른 블루오션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집트는 빠르게 성장하는 대한민국 항공무기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집트 해군 역시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집트 해군은 세계 최초로 해전에서 대한미사일 사용하였고 미사일 고속정으로 이스라엘 구축함을 격침시킨 전무후무한 전공을 세운 사례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전력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이집트가 국방비를 올리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와의 거래는 단순한 무기 거래뿐 아니라 긴밀한 군사협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집트 정부는 대한민국의 군보급 시스템까지 배우고 싶어 합니다. 이집트의 전차와 재래식 전력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풍부한 편이지만 서구권과 동구권 무기를 혼용해서 쓰고 있기에 보급체계가 복잡하다는 약점이 존재합니다. 이런 이유는 이집트는 오랜 기간 전쟁을 준비해왔기에 한약부터 육해공의 각종 무기 시스템까지 실전에 강한 대한민국의 군보급 시스템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K2의 모듈화 시스템을 이용 도입국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에 맞춘 커스터마이징 경험이 있으며 이는 이집트가 요구하는 현지화 및 기술 이전과도 부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의 적극적인 관심과 다르게 대한민국은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제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과거 인도의 전차 도입 사례 때문입니다. 인도는 이집트와 유사하게 전차 도입 시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설비 구축을 요구했으나 복잡한 절차와 제한적인 이익으로 인해 한국 방산 업체들의 큰 경제적 실익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자체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익을 보지 않는다면 굳이 대한민국의 우수한 방산품을 외국에 납품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집트와 인도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는 인도와 달리 중동 최대 전차 운용국이며 이미 다수의 에이브람스 전차를 현지 생산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이집트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시장에 대한 수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한국이 이집트와 협력하게 되면 이집트의 방산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중동 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셈입니다. 만약 이것이 성공한다면 이번 방산 수출은 단순히 이집트 진출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집트는 아프리카, 중동, 유럽으로 이어지는 전략적 요충지이며 향후 방산 협력 파트너로서의 잠재력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집트는 미국과 오랜 군사협력을 바탕으로 국제무대에서 신뢰받는 파트너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결국 이집트 방산 시장에 한국이 K9 이후 더 많은 무기를 진출시킨다면 부수적으로 정치적 외교 이점도 얻을 수 있습니다. 중동 지역은 여전히 국제적인 군사적 긴장이 높은 지역이며 이집트와의 협력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한국의 육군 전력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한 K2에 이어 그동안 베일에 쌓여 있던 K3 전차가 공개되며 세계 최강의 전차 보유국이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공개된 스펙만 보아도 한국산 K3 전차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전차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세계 최강의 전투기가 미국의 F-22 랩터라면 세계 최강의 전차를 꼽으라면 대한민국의 차세대 전차인 K3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K3 전차가 우월한 이유는 다양한 기술적 특징과 디자인적 특징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로템이 공개한 청사진 중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외형이 스텔스 도료로 덮여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기존의 K2 전차와 다르게 스텔스 기능을 강화해서 적의 레이더를 피할 수 있는 방어적인 성능을 더했으며 장갑의 재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세라믹과 복합 소재를 이용한 모듈식 장갑 체계를 채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장갑인데요. 장갑이 무겁다면 방어적으로 좋을 수 있지만 기동력이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에 빠른 전장 투입이 어렵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너무 가벼운 것만 사용한다면 방어력에 무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세대의 전차 장갑은 방어 능력과 함께 무게가 가벼워야 하며 그에 가장 적합한 소재가 세라믹이라고 언급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포의 성능도 강화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기존 120mm 포에서 더 커진 130mm 활강포로 변경되었습니다. 활강포는 한 포 내부에 강선이 없는 포를 뜻하며 주포가 커졌다는 것은 파괴력 역시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관통력은 이전에 비해 5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자체로도 놀라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한국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화학추진제에 전기에너지를 더한 전열화학포 형태의 전자기 보호 설계가 변경될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으며 사격을 지원할 수 있는 원격 사격 통제 체계인 RCWS도 탑재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전열화학포는 장약의 연소에서 뿜어져 나오는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제어하여 탄체를 가속하기 때문에 포탄을 레일건에 버금가는 속도로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일반 화포와 레일건의 장점을 모두 가지면서도 훨씬 다양한 탄종을 운용할 수 있고 전력 소모량도 훨씬 적습니다. 그러면서도 장약 연소를 보다 정밀화하여 관통력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죠. 전열화학포는 상당한 연구가 필요하며 미국조차도 오래전 개발했지만 아직 양산 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해당 실험에 박차를 가하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실험만 된다면 세계 최초의 전차, 영국의 마크1이 꿈꿨던 육상 전함을 드디어 실현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이상적인 얘기며 전열화학포를 전차에서 운용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선 반동이 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55톤 내외인 전차의 무게로 반동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K3의 경우 대한민국 지상 무기체계에 따라 자주도하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량을 55톤 이상으로 올리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모듈식 장갑이 세라믹과 복합 소재를 이용해 최대한의 경량화를 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인데요. 하지만 전열화학포의 단점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될지는 시간을 가지고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K3 전차는 무인화에 대한 방향성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원격 사격 통제 시스템이 있기에 사수가 외부로 신체를 노출시키지 않고 안전하게 사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로써 K3는 레이저건과 함께 다목적 미사일과 같은 무인 포탑 형태로 작동할 수 있게 된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K3는 소형 전술 드론을 탑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형 드론으로 인해 전차 자체의 최대 약점이라 할 수 있는 정찰과 대공 방어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더더욱 완벽해졌다고 할 수 있는 성능 중 하나인 능동방어 체계는 미래형 전차의 필수라고 불리는 성능입니다. 능동방어 체계란 레이더를 통해 미사일이나 드론을 탐지하고 요격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전으로 인해 미사일이나 드론으로 전차가 쉽게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은 물론 해외 각국에서도 이를 효율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능동방어 체계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전차를 움직이는데 가장 핵심적인 동력 계통으로 수소에너지 기반 전동화 장치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는 차세대 전차 체계에 적합하게 개발되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차의 기본 중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동력 체계가 바탕이 되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정보는 정확히 공개된 바 없습니다. 궤도는 이미 매듭 장갑차에서 사용되는 고무 소재로 채택될 확률이 높습니다. 고무 궤도는 기존과 대비해 무게가 가볍고 소음이 적어 스텔스 기능에 유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K3가 제작된다면 미국과 독일의 경쟁 모델을 압도하는 성능을 가지게 될 것이며 이는 세계 전차 시장의 지각 변동을 불러올 것이라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공개된 K3 전차의 능력은 K2 흑표를 능가하는 공격력과 방어력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드론이나 레이저, 무기 등 다양한 혁신 기술까지 투입될 예정입니다. 또한 대규모적인 자동화 기능과 조종 장비의 발전으로 인해 원거리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명피해를 기하급수적으로 낮출 수 있으며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를 적용했기에 연료적인 효율이 극대화되면서 초저소음으로 주행 가능해 효율적인 전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무장으로 원격 사격 통제 체계와 레이저포, 다목적 미사일, 소형 드론에 APS까지 탑재하여 독일이나 미국에 뒤처지지 않는 차세대 전차를 개발할 예정인데요. 트렌드를 반영해 2~3명의 캡슐형 승무원실을 갖춘 것도 특징입니다. 무인화 및 자동화를 위해 K3는 소형 인원으로 관리 및 통제가 가능하도록 많은 부분에서 기존 전차와 다른 설계가 적용되었습니다. 레드백에 사용되었던 고무궤도를 적용한 것도 K3 전차만의 특징인데요. 고무궤도를 통해 전차를 경량화함과 동시에 높은 기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개량된 자동장전 장치를 탑재하여 기존 K2 전차보다 더욱 빠른 연사가 가능하여 파격적인 면에서 K2 전차와 비교하지 못할 만큼 강력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구조를 보니 방어력이 크게 향상된 구조로 설계되어 많은 사람들이 놀랐는데요. 차체 및 포탑 곳곳의 벌집의 육각형 구조에서 영감을 얻은 허니콤 형상의 장갑을 적용해 튼튼하고 가벼우면서도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한 디자인을 적용하는 등 생체 모방 디자인을 구현했습니다. 이는 현대로템이 개발 중인 4세대 복합 장갑으로 확인됩니다. 현대로템 K3 전차 스펙은 세계적으로 알려지며 수많은 유럽 국가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유럽 내에서는 한국산 무기의 유럽 진출을 막고 싶어하는 국가들도 있으나 한국산 차세대 무기의 강력함을 한눈에 알아본 국가들은 한국산 무기를 가지는 국가가 강대국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K3 전차에 인공지능이 탑재된다면 더욱 무시무시한 위력을 자랑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한민국은 이미 인공지능 조종사를 개발하는 등 인공지능 부분에서 놀라운 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방위산업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만큼 한국산 장갑차와 전차 무기에 대한 해외 반응은 상당히 호의적입니다. 특히 폴란드 전차병들은 K2 전차를 사용할 때부터 기고만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럽에서 진행한 드래곤 24 훈련에서 세계 탑클래스 전차들이 모였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의 K2PL, 독일은 레오파드, 미국은 에이브람스, 프랑스는 르클레르, 영국은 챌린저 등 자신들의 대표적인 전차를 동원하여 훈련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동주행에서 우리 한국산 K2 전차가 놀라운 힘을 발휘했습니다. 굉장히 가파른 몇 킬로미터가량의 경사로와 고개들을 쉬지 않고 한 번에 올라가 버린 것입니다. 가파르고 험난한 골짜기는 쉽게 가기 힘들어 전차로도 지그재그 모양을 그리며 올라가야 하는데 한국산 K2만이 직선으로 한 번에 올라가 버린 것입니다. 다른 서방 전차들은 흉내도 못 내는 성능을 내는 K2 전차를 가진 폴란드 전차병들은 기고만장해지며 콧대를 높였습니다. 심지어 가파른 골짜기는 올라가는 도중 한번 멈춰서면 더 오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폴란드 전차병들은 경사로에서 멈추는 기행까지 선보이며 다른 국가들에게 한국산 K2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때문인지 K3에 대한 호감도 높은 상황입니다. 폴란드 언론에서는 자국의 국방부 장관과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하여 하나디펜스,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로템 등의 방산산업체를 견학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한국산 무기는 매우 우수했으며 방문 기간 동안 폴란드와 한국 고위 인사들은 무기 수출 및 무기 개발에 관한 협력 협정에 서명했으며, 가장 놀라운 것은 한국산 K2 흑표가 서양 대부분의 주력 전차보다 저렴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지리적인 조건을 보았을 때 여전히 휴전국이며 북한과의 전투를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맞서 엄청난 효율을 자랑하는 전차가 개발된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K2 전차는 비싸지 않지만 중국산 전차를 단번에 능가할 수 있다며, K3 전차까지 개발이 완벽하게 끝난다면 한국은 세계에서 제1가는 육군 전력을 보유하게 될 것임을 언급했습니다. 폴란드 언론에서 언급한 한국산 K3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유럽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특히 차체 전면과 측면 포탑 측면의 벌집 모양 구조물에 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K3 포탑 측면의 벌집 모양 구조물은 66mm 유견장 연막탄 발사기를 대체하여 다형 역차장 연막탄을 발사하는 장치입니다. K2 흑표의 소프트킬 능동방호 장치에 사용되는 MSEG는 가시광선은 물론 자외선과 적외선 대역까지 불투과성을 갖추고 있으며 팽창 흑연을 첨가해 밀리미터파 대역 전파까지 흡수 산란시킬 수 있는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시각 열탐지 장비부터 레이더까지 모두 기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차를 둘러싸고 있는 일종의 강력한 차단막이 될 예정입니다. 동시에 포탑 역시 무인 포탑론이 제기되는 만큼 통합적인 방어력 체계와 피탄 면적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무인 포탑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K3가 확실한 4세대 전차임을 보여주는 장점들도 있습니다. 버슬형으로서 포탄 길이에 제한이 거의 없고 새 장비를 마음껏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피격 시에도 생존성을 대폭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버슬형 탄약고가 터져도 포탑 자체는 무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K2 자리를 이제는 차세대 스텔스 전차인 K3가 대신하며 대한민국 육군 전력을 한 단계 더 높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K3 전차는 K2 흑표 전차를 가뿐히 뛰어넘는 공격력 방어력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혁신적 기술이 투입됩니다. 육군 전력에 있어서만큼은 대한민국은 세계 최강의 방산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험난한 산지가 70% 이상이며
여름에는 고온다습, 겨울에는 엄청난 추위를 견뎌야 합니다. 이는 방위산업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까다로운 요건을 갖춰야 하며 혹독한 훈련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한국산 무기가 빛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신형 전차는 한국을 먹여 살리고 한국을 수호하는 새로운 우리의 방산무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국방 뉴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